은행이 부도가 날 확률은 매우 낮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하고 전체주의 국가가 분명히 갈린다.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은 하고 싶지 않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는 기본적으로 기축통화국이 될 수가 없어요. 중국이 우리나라 외환위기 겪었던 것처럼 그런 위기를 겪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요즘 그 달러, 이 킹달러라고 표현되는 예. 이 달러 강세, 이게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도 이거 외환위기 때나 나왔던 이 환율, 1,400원대 환율, 이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일단 이 환율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달러에 대한?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때문에 환율이 변하는 거죠. 네. 미국이 얼마나 돈줄을 조이느냐. 그래서 미국의 시중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지표인 미국 5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4%를 넘었잖아요. 네. 올 초에 보면 1.3%였는데 그게 4%를 넘어갔으니까 미국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나가 있던 돈들이 미국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킹달러라고들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하나의 요인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은 그 대상 국가, 우리나라 또는 일본, 유럽 나라들이 자국의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또 중요한 거죠. 네. 자국의 금리를 굉장히 높이게 되면 그러면 뭐 환율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국 화폐가 더욱 그렇죠. 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멕시코가 그렇게 했거든요. 네. 멕시코가 올 초에 5.5%였는데 최근에 보니까 9.25%까지 올렸더라고요. 거의 한 4%를 거의 올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멕시코 페소 가치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미국과 그 상대방 국가가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킹달러를 극복을 하려면 자국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가계부채가 엄청난 규모의 가계부채가 있는데 그거 지금 굉장히 문제죠. 거기다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시중은행들이 대출해준 거를 거둬들이지를 못했어요. 거의 다 상환 유예를 시켜버렸단 말이죠. 네. 정부가 나서서. 그 돈이 엄청난 돈들인데, 자, 근데 금리를 심하게 올리게 되면 그게 다 그야말로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우리도 한국 시장도 지금 채권 그러니까요. 위기 때문에 지금 머리 아프죠. 예, 그게 레고랜드라고 하는 게 그게 방아쇠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쌓여있던, 그러니까 그 상환 유예를 해놨던 것들이 지금 다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은행들이. 계속 보통 우리가 그 단기 채권들 계속 롤오버 하는 방식으로 예. 다시 되빌리어서 갚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딱 스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은행들도 이제 자기 코가 석자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야, 이거 더 유예해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하느니 돈을 풀어야 돼요. 하느니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거는 또 어렵죠. 뭐 환율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고 최근에 보면 그 CDS 프리미엄이요. 네. 그 CDS라고 하는 게 국채의 부도 확률을 반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26일자 CDS 프리미엄을 보면 61.6인가 그래요. 그게 그 부도 확률, 우리나라 국채 5년물 국채의 부도 확률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1.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1% 정도 되는데 그게 연초에는 0.3%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으로 하면 20, 뭐,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해 보면 뭐 아직도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가장 높아졌던 게 670 얼마인가 그렇고요. CDS 예, CDS 프리미엄이 그때의 환율이 1,530원인가 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치솟았는데 그 국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나라 굉장히 위험해졌는데라고 판단을 한 거고 국채도 부도가 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CDS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이 올라갔거든요. 그때 부도 확률은 11% 정도가 되는 겁니다. 네. 예. 지금은 근데 그거에 한 10분의 1 정도로 부도 확률이 낮은 상태예요. 이 정도면 뭐 부도를 걱정할 그런 수준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률이 높아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게 한국만 이랬으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데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달러 강세가 유지되면서 다른 나라들도 다 같이 이렇게 돼 버리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예. 괜찮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만큼 그러니까 우리만 달라지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괜찮다라고 괜찮다. 하기 힘들죠, 지금. 예, 수출도. 괜찮다라고 하기는 힘들죠. 네. 그런데 뭐 그래도 여전히 한국의 금융 상황을 중국보다 안전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CDS 프리미엄이 120 더블이네요. 네, 거의 그 정도가 된 것 같고요. 일본이 한 30 정도 돼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사실 일각에서 지금 신용 위기, 이 우리 채권 시장의 이 경색 네. 이것 때문에 그 뭐 사실 그 한국 위기 이론도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우리 가계 부채 문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걱정이죠. 네. 부동산 문제.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더 자꾸 붉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서로 이게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은행도 머리는 아프겠지만 어쨌든 네. 그 결정은 해야 될 텐데 네. 이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과연 한국 경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큰 것 같아요.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네. 은행에 대한 규제예요. 근데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은행들이 줄도선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은행이 큰일이구나 라고 해서 은행의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안전장치를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은행이 부도가 날 확률은 매우 낮다. 은행이 위기에 쌓일 확률은 매우 낮다. 라고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그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문제가 네. 터졌을 때도 그렇죠. 은행 자체가 문제는 되지는 않을 거다. 근데 그게 옆으로 전이가 돼서 비은행권의 투자 회사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게 다 쌓이면은 결국 또 은행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도 지금 네. 걱정되는 게 건설사하고 증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저축은행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은행권들이 그쪽에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은행이 묶이면서 은행이 여러 가지 규제로 이 투자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묶이면서 그 부분이 그런 수요들이 이제 비은행권으로 간 거고 거기는 안전장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단적인 예가 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연금기금 같은 데들의 위기. 그렇죠. 이런 게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보고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비은행권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채권 상황이 저거 심상치 않은데 하는 생각들이 들죠. 근데 그러려면 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렇죠. 돈을 풀면 또 환율이 오르고 참 그렇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인플레이션도 못하나. 우리도 심각한 상황인데. 예. 근데 뭐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쪽으로 결단할지는 뭐 그건 저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나라들이 네. 미국은 그 어쨌든 경제가 기초 체력이 좀 튼튼하고 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렇게 금리 인상을 해도 버텨내는데 네.
우리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힘들고 하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만들이 가득 차잖아요. 예. 그러면서 제2의 뭐 플라자 합의 같은 뭔가 이 강달러 이 상황을 해소할 만한 네.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데 이건 사실 현실성 없는 얘기죠. 글쎄요. 뭐 현재로서는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가 워낙 커서 자기들 코가 석자인데. 예, 자기들 코가 석자인데 그리고 이 반도체 동맹, 칩4 동맹조차도 제대로 해결을 못 하는데 그렇죠. 그 전 세계 나라들을 자기 편을 다 모아서 새로운 통화 동맹을 만든다? 그러자면 미국이 굉장한 양보를 해야 할 텐데 양보할 여력이 없죠 지금. 예,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미국의 패권, 물론 중국과 패권 전쟁 중이긴 하지만 네. 미국의 힘이 약해지는 증거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더 사라지는 거 아니냐. 네. 뭐 요즘 사우디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리고 네. 사우디도 이번에 보니까 브릭스 동맹에 가입했다. 네. 그 원자재 국가들의 연합. 그런데 거기에 수장은 중국과 러시아. 네. 뭐 이러니까 이게 또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최근에 달러들도 보면 그 산유국들은 환율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사우디도 그렇고. 자, 그걸로 받으니까. 예, 그래서 뭐 러시아도 그렇잖아요. 러시아도 기름값 오르고 가스값 오르니까 오히려 경상수지 흑자가 뭐 잔뜩 나가지고 오히려 금리를 낮추는 그렇죠.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전 세계는 확실히 권위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확실하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저는 정치적인 이유가 훨씬 더 크다. 그렇죠. 사우디의 입장에서도 왕정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옆에 그 이란이 지금 보면 저게 과연 저런 전체주의 체제가 저게 유지가 될지 뭐 여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시위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상당히 불안할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체제를 유지를 하자면 미국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쪽이 낫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하고 전체주의 국가가 분명히 갈린다. 그거는 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블록화 나뉘게 되면 뭐 신냉전으로 표현하기도 하던데요. 네. 그럼 달러를 대체할 만한 통화가 나올 것이냐? 네. 그게 이제 위안화가 될 것이냐? 이거 하긴 이번 러시아는 수출하고 할 때 달러 스위프트를 못 하게 되니까 예. 뭐 위안화 결제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우디도 뭐 그 원유를 위안화 결제가 되게끔 뭐 네. 상해인가 어디 그 거래소도 좀 만들었잖아요. 예. 이러한 현상들 과연 달러를 대체할 만한 통화가 나올 것이냐 이런 화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정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하고 중국, 러시아 중심의 이 체제가 과거의 소련과 미국의 관계처럼 완전히 단절이 된다면 그러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교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 위안화를 받을까요? 거래할 때 불안정스럽죠. 안 받을 거라고 봐요. 자기가 손해거든요. 러시아가 루블과 달러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루블화를 받을까요? 달러를 받아. 저는 그 사람들도 달러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3조 달러 상당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1조 달러가 미국 국채란 말이에요. 네. 그 미국 국채를 그 미국이 저렇게 쪼이면 중국이 그 미국 혼내키려고 그렇죠. 그거 내다가 판다. 그런 얘기가 많았죠. 예, 그런 얘기가 많은데 안 하잖아요. 자기한테 손해예요. 그렇죠. 예. 물론 그것 때문에 미국도 어느 정도는 타격이 있죠. 하지만 미국의 국채가 전체 그 총액이 33조 달러인가 그렇거든요. 중국이 1조 달러를 거기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뭐 좀 더 갖고 있고. 근데 그거를 팔면 어쨌든 간에 값은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난 양이니까. 그럼 자기 재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두 푼도 아니고.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설령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자기 제품의 경쟁력이 또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중국 제품에. 그렇죠. 중국은 여전히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은 하고 싶지 않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는 기본적으로 기축통화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경상수지 적자를 감소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네 나라 돈을 무조건 막 풀어야 되니까. 예. 그게 기축통화의 데피니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된다는 얘기, 즉 미국이 된다는 이야기는 미국 돈이 세상을 돌아다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수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막 물건을 사줘야죠. 예, 물건을 사줘야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중국은 그렇게 하고 싶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1대1로에서 이제 가서 막혀 있지 않습니까? 네. 1대1로를 이제 해서 전 세계를 중국 영향권에 두고 싶어 했는데, 그때 중국이 의도했던 바는 위안화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위안화를 가지고 대출을 차관을 주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참가국들이 위안화를 원치 않았어요. 참가국들이 중국에게 달러로 투자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달러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그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차관국들이, 그 1대1로 참가국들이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것을 위안화로 바꿔서 대출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중국이 수입을 해야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SOC를 1대1로의 사업의 주 품목으로 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제 공장을 갖고 나가자라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대요. 공장을 설치를 해주면 거기서 물건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물건을 수입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 참가국들에게는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지위를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중국 내부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중국 통화가 어느 정도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를 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국제 자금 거래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41%고요. 중국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3%가 안 돼요. 아, 너무 압도적이네요. 예. 근데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IMF가 중국 돈의 그 통화 바스켓에서 중국 돈의 비중을,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10%까지 올려놨어요. 최근에는 12%까지 올랐더라고요. 미국이 한 30% 되든가? 일본보다도 훨씬 높아요, 중국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는 중국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을 여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고, 중국 인민은행의 행태가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를 못 믿잖아요. 그때. 예. 그렇죠. 성장률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고, 외환 보유고가 진짜 3조 달러인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이런 미중 갈등, 패권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중국도 뭐 부동산 위기니 뭐니 해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예. 이럴 때 이 환율의 차이, 그 다음에 또 정치적인 이유로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중국발 경제 위기가 나오진 않겠냐에 대한 의견들도 있잖아요. 이제 자꾸 우리 한국 경제 위기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주변에 네. 이 시한폭탄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예. 저는 중국이 우리나라 외환위기 겪었던 것처럼 그런 위기를 겪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과거에 소련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소련이 외환위기를 겪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금융위기를 겪었던 적도 없어요. 그걸 겪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은행들이 국영은행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은행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민영은행들이에요. 지방의 조그만 은행들인 거죠. 또 민간 회사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국영으로 그냥 흡수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은 뭐 그냥 인민은행이 알아서 뭐 그냥 찍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중국이 현재 가고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또 외환거래도 자유가 아니니까. 예. 그게 다 차단시켜버리고 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외부채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데 그게 대외부채가 아니고 대부분은 중국의 국영은행들에 갖고 있는 부채예요. 그냥 무한정 연장시켜줘도 되는 부채인 것이고 근데 다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야말로 부채를 가지고 성장을 유지해 왔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성장률을 유지해 왔는데 그게 여러 가지 정황들, 증거들을 이렇게 들춰보면 쓸데없는 투자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고 그 쓸데없는 투자가 부도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헝다그룹이나 이런 거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뭐 부도도 나고 그러지만 그렇죠. 그냥 흡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그게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하지만 경제가 쪼그라지는 건 거의 분명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과 관련해서도 예. 그러니까 과거에 소련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었는데 속으로 다 골마가서 어느 날 와장창 저렇게 됐듯이 중국도 그렇게 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한국 뭐 무역 적자 계속 일어나고 있고 경상수지 적자도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이 오르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자꾸 걱정을 하는 거죠. 채권에 대한 신용 위기도 떠오르고 있고 네. 그런 차원에서 또 이웃 나라인 중국이나 이런 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도 같이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 네. 걱정하시는 분들. 그러나 어쨌든 중국발 위기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는 아니라고 봐도 되겠군요. 중국의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갑자기 뭐 금융위기가 나서 어떻게 된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네. 네. 그거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냥 구경. 그 우리 예전 그 보면은 이렇게 그 뭐죠? 그 망하면은 이렇게 더 큰 은행이나 국가에서 이렇게 부채 인수하고 뭐 이렇게 처리했던 것처럼. 예, 우리나라도 사실 70년대 생각을 해보면 망한 기업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소위 하는 특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 그냥 그렇죠. 다른 기업들이 인수하고 거기에 그냥 그 부채 다 해결해주고 그냥 국민의 세금으로 예. 나라 돈으로 이제 다 예. 정리할. 근데 이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물론 그 데이터를 믿을 수 있냐의 문제는 있지만 뭐 50% 40%뭐 이러잖아요. 국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예. 그 정도는 중국 경제는 감안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아, 중국 부채 비율이 270%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국가 부채, 정부가 안고 있는 부채가 50%고 정부 부채가 그렇고. 네, 민간 기업 부채가 160%. 그리고 일반 가계 부채가 한 50, 60%. 그래서 GDP의 한 270%가 돼요. 전체를 따지면 270%. 예. 그럼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않죠. 근데 그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네. 그 기업 부채의 상당 부분이 국영기업이에요. 외화보다. 예. 그러니까 대외 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확히 이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의 대외 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한국은 어떻습니까? 부채 비율이 혹시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20%인가? 뭐 그 정도 되죠.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가계 부채가 센 거죠? 네. 가계 부채가 세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중국하고 아마 비슷할 거예요. 다 합치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긴 그랬던 기억이 나요. 미국은 국가 부채가 문제고 네. 중국은 기업 부채가 문제고 한국은 가계 부채가 문제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셨던 게 지금 떠오르네요. 예. 그런데 그 부채가 정말 문제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여주는 척도가 CDS 프리미엄이거든요. 네. 네. 국가 부채의 신용도를 보여주는 게 CDS 프리미엄인데 미국은 CDS 프리미엄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는 안전하다. 부도 안 난다라고 하는 걸 누구나 믿고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시적으로 그 매크로 환경을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예. 현재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하여튼 항상 그렇지만 위기와 기회가 같이 네. 공존해 있고 예. 지금 나는 위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피하는 걸 선택할 것이냐. 네. 결국은 또 우리 그렇죠. 각자의 몫인 것 같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체 세계 경제 흐름, 매크로 지표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신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님,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